성공하는 투자자는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투자에서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풀스포의 메타인지 투자법입니다. 지은이는 풀스포, 김동호 지음, 출판사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이 책은 한 권에 주식 투자에 중요한 거의 모든 것이 파트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부족함을 채우는 메타인지 훈련법, 투자자가 계좌를 지키는 방법 7가지,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선과 음봉에서 사야 하는 이유, 차트 분석과 기업 분석의 중요한 핵심 정리, 신법을 단련하는 방법, 투자의 12계명 등 책의 구성과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영감을 받은 부분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따로 뽑아서 영상을 구성하였습니다. 영상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에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투자자는 메타인지가 높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지만 수익을 내는 사람보다 손실을 경험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실제로 한 증권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식 투자를 시작한 투자자 중에서 약 90%가 손실을 본 경험이 있다. 이런 통계를 보면 차라리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돈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10%의 투자자는 꾸준히 돈을 벌고 있으며 일부는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고 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메타인지다. 메타인지는 자신의 인지 과정을 인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쉽게 말해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자기 조절 능력이다. 예를 들어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어떤 과목은 이해가 잘 되지만 특정 챕터에선 어려움을 느꼈다고 해보자. 이때 나는 이 부분이 약하구나 라고 스스로 인지하고 그 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이 능력은 공부뿐 아니라 투자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반복하는 이유는 자신의 약점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손실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저는 영어가 약해요. 수학이 어렵습니다. 식으로 막연하게 문제를 말한다. 하지만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은 다르다. 예를 들어 나는 영어를 못한다. 그 중에서 독해가 약한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긴 글에서 흐름을 놓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점을 인식한 뒤 그럼 긴 글을 읽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해보자 라는 식으로 실질적인 해결 전략을 세운다.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든 투자든 어디를 보완해야 하는지 몰라서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투자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자신이 어디서 실수했는지, 어떤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지, 감정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성공하는 투자자가 갖춰야 할 자질이다. 메타인지는 어렵지 않다. 지금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서 시작하면 된다. 투자에서 손실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단순한 정보 수집보다는 자기 인식과 자기 조절이 더 중요하다. 메타인지는 공부든 투자든 결국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저자님의 말처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타인지, 즉 스스로에 대해 잘 아는 것입니다. 투자에서나 인생에서나 모두가 열심히는 살지만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들은 올바른 방향성 위에서 치열한 노력을 한 사람들입니다. 크게 성공한 투자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방향성을 잃고 큰 손실을 입고 방황을 하다가 이것은 메타인지 부족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러다가 시행착오를 크게 겪고 나서 스스로를 치열하게 돌아보는 노력 끝에 결국 자신에게 맞는 투자의 방향성을 찾고 그 이후에 큰 수익이 나는 경험을 하면서 이 방향성이 나에게 맞는 방향성이구나를 확인하게 되고 그 뒤로 계속 성공 과도를 쭉 달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투자의 올바른 방향성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시행착오의 과정과 스스로를 철저하게 돌아보는 과정, 즉 저자님이 얘기하는 메타인지 훈련법입니다. 책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성공 투자를 향한 10단계 메타인지 훈련법. 이제부터 소개할 메타인지 훈련 10단계는 당신의 매매를 더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한 실전 훈련이다. 1단계 투자의 목적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메타인지가 낮은 투자자의 목적은 단순히 돈이고 메타인지가 높은 투자자의 목적은 매매에 있어 부족함을 먼저 채우고 투자 실력을 쌓은 뒤에 수익을 내자라고 생각한다. 이 출발점이 훗날 투자 인생에서 상반된 결과를 가져다 준다. 2단계 매수와 매도의 이유를 항상 매매일지로 기록하자. 깡통을 차고 매매일지를 쓰기 시작했다. 매매할 때마다 왜 이 종목을 샀는가? 왜 지금 팔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을 반드시 자신에게 던지고 그 이유를 간단하게나마 매매일지에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이 기록은 시간이 지난 후 복귀를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격 매수, 무지성 매수, 뇌동 매매를 한다. 초보 시절 감정적인 매매를 막기 위한 매매일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3단계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가져라. 매매 전에 항상 자문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매매가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다. 이 결정이 내 기준에 맞는가? 아니면 단순히 급등주라서 그런가? 이런 질문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판단 기준이 감정이 아닌 논리인지 점검할 수 있다. 보통의 투자자들은 이런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감정에 치우쳐 감정적인 매매를 많이 한다. 4단계 종목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자. 막연히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종목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시가총액, 업종, 거래량, 재무제표, 성장성, 기대감 등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만들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만 추려보는 훈련을 한다. 이렇게 하면 종목 고르기에서 오는 불확실성과 충동성을 줄일 수 있다. 투자는 종목 선정이 칠할인 게임이다. 종목 선정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기준이 명확할수록 시장에서 이길 확률은 높아진다. 5단계 손절 기준을 매수 전에 미리 정해두자. 매수를 하고 나서 손절을 생각하면 늦다.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이 크게 났을 때 비로소 손절을 고민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늦은 판단이다. 매수 전에 이 종목이 몇 % 하락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계획된 손절은 전략이고 늦은 손절은 감정이다. 반드시 첫 매수를 하기 전에 모든 시나리오 전략이 만들어져야 한다. 6단계 실패한 매매에 대해 회피하지 말고 분석하자. 손실이 난 매매는 누구나 피하고 싶다. 하지만 메타인지가 높은 투자자는 실패한 사례를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중요한 학습 재료로 삼는다. 왜 실패했는지, 어떤 정보가 부족했는지, 심리가 흔들렸는지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것이 다음 성공을 만든다. 이 행위를 거치지 않고 투자를 지속하게 되면 틀린 문제를 계속 틀리겠다는 말과 동일하다. 7단계 내가 잘했던 매매는 진짜 실력인가 시장 덕인가를 돌아보자. 수익이 난 매매가 모두 내 실력 덕이라고 착각하지 않는다. 메타인지가 높은 투자자는 이번 수익이 자신의 분석이 맞아떨어진 결과인지 아니면 운이 좋았던 것인지를 구분한다. 이 인식 하나만으로도 본인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시장을 겸손하게 대하게 된다. 8단계 객관적인 시선을 위해 외부 의견을 적극 수용하자. 다른 투자자, 전문가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라는 뜻이 아니다. 자신의 판단에 갇히지 않고 타인의 시각으로 내 판단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편향을 줄이고 보다 균형 잡힌 시야를 만들어준다. 9단계 시장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관찰하자.
하락장이 오면 두려움이 커지고 급등장이 오면 흥분하거나 조급해진다. 이처럼 시장 변화에 따라 내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록하고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감정이 변할 때마다 매매 기준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반사적 반응일 뿐이다. 기준과 원칙이 제대로 세워지면 어떤 이슈나 정보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계획대로 매매할 수 있다. 10단계 자신의 매매 철학을 점검하자. 당신의 매매는 어떤 기준을 따르고 있는가? 가치 투자인가? 기술적 매매인가? 아니면 단기 수급을 노리는 전략인가? 이 기준이 계속 일관성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수익에 따라 자주 변하는가? 스스로에게 묻고 그 기준을 정리하는 일은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원칙을 만드는 과정이다. 매매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다. 전략과 감정 그리고 규율의 싸움이다. 투자에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리스크를 통제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손실이 났을 때 충동적으로 대응하거나 수익에 도취되어 무리하게 투자하는 행동은 위험하다. 이익을 추구하기에 앞서 손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전략이다.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투자자는 대박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고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모든 차트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선. 주식 차트에 보면 수많은 선들이 눈앞을 가린다. 하지만 이 많은 선과 보조 지표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선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단 한 줄을 말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균형선이다. 시장에서 그 종목이 어떤 흐름을 겪든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선이 있다. 그리고 그 선은 대개 월봉 차트에서 드러난다. 이 균형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 종목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며 오히려 하락한 지금이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균형선의 개념은 단순한 가격선이 아니다. 그것은 종목의 역사이며 투자자들의 기억이고 시장의 심리가 응축된 자리다. 예시를 보면서 균형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이 균형선이라고 얘기한 것은 단 하나의 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식에서는 선보다는 면의 개념을 생각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지지와 저항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자님이 얘기한 균형선은 월봉으로 봤을 때 힘이 이렇게 결집된 자리를 말합니다. 삼성전자를 봤을 때 월봉상 이쪽에서 쌍바닥을 만드는 자리가 5만원대였고 그리고 전고점 돌파 후에 지지가 나오는 자리가 바로 6만원 라인입니다. 5만원과 6만원 사이의 구간이 삼성전자에서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 되는 거죠. 저자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게 바로 이런 게 바로 균형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해서 물량을 모아서 슈팅 때 팔고 나오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이 우리 투자자에게 아주 유리한 구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구간들.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예시로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봤을 때 지지와 저항 개념을 좀 확실하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면서 지지를 받는 게 보이죠. 바로 10만원대에서 지지를 받는데 이게 바로 이 10만원 저항을 돌파하고 나서 저항을 돌파하면 그 자리가 지지가 되는 원리죠. 그래서 이 10만원 부근에서 계속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지지를 받고 들어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전고점이 15만원인데 이쪽에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고 15만원 구간대까지 떨어졌다가 지지받고 다시 들어올리죠. 그리고 다시 전고점 25만원을 돌파했다가 25만원을 지지해주고 다시 강한 슈팅이 나왔죠. 이게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중요한 자리 나온다면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자리를 찾는데 아주 좋은 게 바로 월봉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선이 아니라 면으로 생각할 때도 이렇게 쌍바닥 지지가 되는 자리 이렇게 면으로 생각해서 이런 구간이 오면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한 종목의 경우 사람들은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된 채 방치되는 일이 많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가격이 멈추고 지지가 반복되는 구간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균형선이 된다.
이 균형선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단기 흐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봉이나 주봉 차트는 매일매일 시장의 잡음에 휘둘릴 수 있지만 월봉 차트는 긴 시간 동안의 흐름을 보여준다. 한 개의 봉이 한 달을 의미하기 때문에 월봉에는 단기적인 노이즈보다 진짜 방향성, 진짜 매수세가 담겨 있다. 일시적인 악재로 주가가 빠졌지만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산업의 성장성이 남아있는 기업이라면 주가는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간다. 그리고 그 자리로 가는 출발점은 대부분 균형선 부근이다. 네이버는 2021년에 고점을 찍고 거의 4년까지 주가는 50% 이상 밀렸다. 월봉 차트로 보면 힘의 균형점들이 16만원 근처에 많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고 그 선들을 이으면 16만원은 강력한 힘의 균형선이 된다. 네이버 월봉입니다. 저자님은 16만원이 힘의 균형선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지지가 되는 하단 라인을 그으면 15만원이고 이렇게 저항을 돌파했는 자리 바로 17만 5천원인데 그 균형선은 그 중심에 있죠. 16만원. 어쨌든 15만원과 17만 5천원은 네이버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했다가 고점 대비 50% 넘게 빠졌을 때 이 균형선 부근까지 오면은 이곳에서 바로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면 아주 유리한 구간에서 매수를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균형선을 그어서 그 균형선 부근에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 그 부근에서 3차로 분할 매수 전략을 사용해서 슈팅 때 팔고 나오는 전략은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음봉을 사랑하라.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단순히 주가가 오르는 것을 기다리는 일이 아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양봉, 즉 주가가 오르는 날에만 기뻐하고 매수하려 하지만 진정한 기회는 오히려 그 반대에 숨어 있다. 우리가 흔히 두려워하는 파란색 음봉, 즉 하락한 날들 속에 더 큰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테마주 장세처럼 특정 이슈가 시장을 강하게 이끌고 있을 때는 하락이 곧 조정이고 조정은 곧 다시 한번 도약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된다. 바로 음봉을 사랑하고 분할 매수를 하면 결국 시장은 양봉으로 보답한다는 사실이다. 이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주가가 급등한 후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아무 종목이나 그러면 안 되고 A급 테마에 대장줘야만 한다. 시장이 살아있을 때는 항상 새로운 테마가 형성된다. 정책, 산업의 변화, 사회 이슈 등 다양한 촉매가 특정 분야를 자극하고 그 안에서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들이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거래량과 상승률, 뉴스 빈도 등 여러 면에서 중심에 선 종목이 대장주이다. 이런 대장주는 단순한 일시적 급등으로 끝나지 않는다. 테마가 유지되는 한 눌림 후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재차 고점을 돌파하려는 흐름을 만들어낸다. 그 흐름의 시작은 대개 조정이며 이 조정은 투자자에게 기회를 준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조정, 즉 하락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정 구간이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기술적 분석의 틀 안에서 해석될 수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피보나치 되돌림은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한 후 일정 수준에서 되돌아오는 구간을 예측하는 도구이다. 이 중 38.2, 50, 61.8% 구간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집중되는 지점이므로 과거에도 수차례 되돌림이 나타났던 자리들이다. 이거는 책에 있는 피보나치 되돌림 예시입니다. 보통 강한 추세에서는 상승 후에 38.2% 구간에서 강한 되돌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추세는 이렇게 상승 후에 50%까지 하락을 해서 조정을 주고 다시 돌아나갑니다. 그리고 약한 추세는 상승 후에 61.8%까지 하락을 했다가 조정을 주고 다시 들어올리는데 그 61.8%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 힘이 약하다고 봐서 전고점 부근을 돌파할 확률이 이런 38이나 50% 조정 후에 돌아나가는 종목들에 비해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그 확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61.8%까지 되돌렸다가 전고점을 뚫고 지지 후에 날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단순히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382, 38.2 그리고 50% 구간, 요 구간을 중시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두산 에너빌리티 일봉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이쪽에서 하락에서 상승까지 이렇게 피보나치 되돌림을 그어보면 이쪽이 바로 382 구간이죠. 382, 50 요 사이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들어올리고 횡보를 했다가 에너지를 모은 다음에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상승 후에 보통 38이나 50 요 부근까지 오면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확률과 심리적으로도 좋은 매수 구간이 되는 거죠. 물론 생각보다 과도하게 하락을 한다면 손절로 끊어내야 되는 거죠. 주식시장에 100%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승할 때 덤비지 마시고 이렇게 조정을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리한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고 슈팅을 노려보시는 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매수 전략입니다. 강한 상승을 보였던 A급 대장주가 조정을 거치는 동안 이 피보나치 구간 근처에서 주가는 자주 멈추고 다시 상승을 시도한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투자자들의 매수 대기 심리, 이익 실현 욕구, 그리고 신규 매수세의 진입 지점이 이곳에서 맞물리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가격대가 오면 몰빵하듯이 전량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전략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음봉을 두려워하는 대신 매매 기준을 정해두고 접근하는 것이다. 분할 매수는 손실을 피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기회를 합리적으로 분산해서 잡기 위한 전략이다. 테마가 살아있고 대장주가 명확하며 피보나치 구간에서 기술적 지지가 확인될 경우 우리는 자신있게 눌림목을 사랑할 수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다. 너무 빠르게 결과를 바라다 보면 조정 중 매수하고도 다시 하락하는 것에 불안함을 느끼고 손절하거나 포기하게 된다. 그러니 분할 매수는 결과적으로 시간을 사는 전략이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종목이 다시 반등할 기회를 마련해주고 시장이 돌아설 때 함께 올라탈 수 있다. 시장은 언제나 오르고 내리며 흐른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누군가는 음봉을 두려워하고 누군가는 음봉을 기다린다. 결국 수익을 얻는 사람은 음봉을 사랑하고 분할 매수를 실천하며 상승이 시작될 때 양봉으로 보답받는 사람이다. 공포 속에서 기회를 찾아라. 2020년 초 국내 증시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충격 속에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여 주식을 던지던 시기였지만 나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있었다. SK그룹의 신약 개발 자회사인 SK바이오팜의 상장을 주목했다.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치료제와 수면장애 치료제를 미국 시장에 출시하며 글로벌 제약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었고 특히 뇌전증 치료제인 엑스코프린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국산 신약으로 성장성이 컸다.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상장만으로도 엄청난 시가총액을 기록할 것이라며 SK바이오팜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었다. 문제는 SK바이오팜이 상장 전 비상장사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때 지주사 투자 전략을 떠올렸다. SK바이오팜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인 SK를 매수하면 상장 후 시가총액에 따라 지주사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2020년 4월 코스피 지수가 1500에서 1600선으로 급락해 있을 때 SK의 주가가 10만원 초반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 평소 같으면 SK의 내재 가치는 지주사 보유 계열사 지분 가치만 따져도 30만원 이상이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여기에 SK바이오팜 상장 기대감이 더해진다면 주가는 충분히 두세 단계 점프할 수 있다는 전략적 확신을 가졌다. 그래서 그 확신을 근거로 15만원대부터 1억원 규모로 분할 매수를 시작했고 2달 만에 평균 매입 단가는 19만원 수준에서 안정화되었다. 2020년 7월 SK바이오팜이 상장했고 상장 전부터 청약 경쟁률은 300대 1을 넘어섰고 기관 수요 예측도 뜨거웠다. 상장 당일 SK바이오팜은 예상을 깨지 않고 시초가 98,000원에 출발해 곧바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리고 며칠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단숨에 시가총액 10조 원을 넘어섰다. 시장 참여자들은 곧바로 SK의 지분 가치 재평가에 주목했다. SK가 보유한 SK바이오팜 지분만 해도 장부가 대비 수조 원의 평가 차익이 발생했고 시장은 이를 빠르게 주가에 반영했다. 불과 몇 달 만에 SK의 주가는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돌파했고 계좌에는 약 6천만 원의 평가이익이 쌓여 있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분할 매도하기 시작했다. 평균 매도가 약 30만 원 초반, 총 투자금 1억 원 대비 약 6천만 원의 수익을 확정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운에 맡긴 투자가 아니라 기업 가치와 구조를 이해한 전략적 투자였다는 것이다. SK바이오팜이 직접 상장되면 지주사인 SK의 숨겨진 자산 가치가 시장에 드러날 것이라는 재평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판단이었다. 또한 시장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 저평가된 지주사 주식을 매수하고 대중의 관심과 기대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은 전형적인 역발상 투자와 일정 매매 전략의 성공 사례였다. 본성을 거스르는 매매의 중요성. 본성을 거스르는 매매를 해야 한다는 말은 투자자가 시장에서 살아남고 더 나아가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심리적 태도와 행동 전략을 담고 있다. 이 말은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인간 본능이 시장에서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인식하고 그것을 스스로 통제하고 역행하는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는 깊은 통찰이다. 투자에서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뉴스나 기업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탐욕이라는 감정, 즉 나의 본성이다. 그리고 이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면 시장은 언제나 나를 시험하고 결국 내 계좌를 망가뜨릴 것이다. 투자자 대부분은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 불타기에 뛰어들고 주가가 내리면 더 떨어질까봐 겁에 질려서 판다. 이처럼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공포일 때 팔고 탐욕일 때 사는 것, 즉 잘못된 방식으로 매매를 반복한다. 이는 인간의 본능적 생존 방식과 관련이 있다. 위험을 피하려는 본능, 군중과 함께 있으려는 심리, 손실을 피하려는 회피기제는 원래 생존에 유리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반대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기려면 이 본능을 거스르는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주식시장은 심리의 전쟁터이다. 정보와 분석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수익률을 좌우한다. 시장이 급락할 때 대부분의 투자자는 패닉에 빠진다. 이제 주식은 끝났어. 이 종목은 망했어 라는 말들이 쏟아진다. 이때 본성을 거스르고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투자자이다. 워렌 버핏은 다른 사람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본성을 거스르는 매매의 진수이다. 시장은 늘 사람의 본성을 시험한다. 공포, 탐욕, 조급함, 확증 편향, 과신, 자기 합리화 등 수많은 감정의 덫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 본성을 이긴 자만이 시장에서 오랜 시간 살아남고 결국 부를 이룬다. 그래서 투자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명심해야 할 말은 이것이다. 본성을 따르지 말고 거스르는 매매를 해야 한다. 투자에서의 신법을 단련하는 법.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일은 사실 반복적인 패턴의 숙달이다. 오르고 내리는 파동 속에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계획한 대로 매수하지 못하고 원래 손절선보다 더 늦게 손절하며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지만 팔지 못하고 더 욕심을 낸다. 이 모든 실수의 근본에는 마음의 흔들림, 즉 신법이 약하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신법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어떤 조건에서 무리한 매매를 하는가? 수익이 나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손실이 나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신법 수련의 시작이다. 사람마다 투자 스타일이 다르고 감정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만의 감정 패턴을 파악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기록은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다음 결정을 더 냉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자기 인식의 토대가 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이 원칙은 복잡할 필요가 없다. 단순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철칙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수는 없다. 분할 매수만 있을 뿐이다. 매도는 없다. 분할 매도만 있을 뿐. 뉴스로 인해 급등한 종목은 따라가지 않는다. 와 같은 규칙들이 그 예다. 중요한 것은 이 원칙을 정해두고 시장이 흔들려도 지키는 것이다. 신법이란 결국 감정이 아닌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반복된 훈련에서 나온다. 신법은 기다림을 훈련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너무 성급하다. 매수하면 바로 오르기를 바라고 며칠 조정만 받아도 지루해하고 한두 번 손실이 나면 조바심을 느낀다. 하지만 시장은 절대 내 감정의 속도에 맞춰주지 않는다. 종목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시장이 허락할 때 움직인다. 이때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시장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 기다림은 시장의 리듬을 따르는 것이고 조급함을 참아내는 정신력이며 결국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전략이다. 신법을 단련한다는 것은 매일같이 나와 대화하는 일이다. 하루 5분이라도 투자일지를 쓰는 습관은 신법을 가다듬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이 기록은 나의 투자 성향을 객관화하고 반복적인 실수를 줄이며 점차 나만의 투자 스타일을 완성시킨다. 투자란 자신의 감정을 끊임없이 시험당하는 과정이다. 시장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것이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가, 말 바꾸는 뉴스, 소셜미디어의 루머, 수많은 유혹 등 이 모든 상황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만이 신법을 더욱 키울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긴 투자 인생에서 꾸준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감정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조급함을 이기고 나약함을 이기는 반복된 싸움 속에서 비로소 투자자는 성장한다. 신법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랜 시간 시장에 머무르며 수많은 실수와 반성을 통해 단련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투자자는 지식으로 무장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투자 12계명. 첫째, 수익은 길게 가져가고 손실은 짧게 끊어야 한다. 많은 투자자들이 반대로 행동한다. 수익은 조금만 나도 팔고 손실은 끝까지 버틴다. 손실은 더 커지기 전에 잘라야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손절은 실패가 아니라 기회를 위한 비용이다. 둘째, 돈의 흐름을 따라가되 매매를 줄이자. 자금이 몰리는 섹터, 정책 수혜 업종, 대장주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 흐름 안에서 지나친 매매는 수익을 깎아먹는 칼날이 된다. 매매는 많을수록 감정에 휘둘리고 수수료와 세금의 늪에 빠진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본 뒤에 그 안에서 조용히 포지션을 잡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장 확률 높은 종목 위주로 매매를 줄여야 한다. 셋째, 사자처럼 종목을 기다리고 저가에서 사자. 고점에서 흥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다가 좋은 가격이 올 때 움직이는 것이 진짜 실력이다. 사자는 굶주릴수록 더 조용해지고 기회가 왔을 때는 강하게 덤빈다. 그리고 자기 공격 범위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이처럼 기다림은 중요한 능력이며 기다린 뒤 저점에서 매수하는 기술은 수익률의 본질이다. 넷째, 종목 선정은 스스로 하고 매매는 주도적으로 하자. 누구의 말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나의 분석과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결과 또한 받아들이자. 외부 의견에 따라 매매하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마음도 흔들린다. 주체적인 매매는 나의 투자 철학을 지키는 핵심 무기다. 다섯째, 약점이 제거될수록 수익은 따라오니 철저히 복귀하자. 매매 후에는 늘 복귀해야 한다. 왜 샀는지, 왜 팔았는지, 왜 이 종목을 선택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반복되는 실수를 인식하고 고치지 않으면 수익은 쌓이지 않는다. 복귀는 과거를 후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더 정확히 잡기 위한 훈련이다. 약점은 스스로가 가장 잘한다. 그것을 인정하고
개선하면 계좌는 강해진다. 6째, 본성을 거스르는 매매를 하자. 탐욕이 치밀면 쉬고 공포가 오면 들어가야 한다. 시장은 늘 우리의 감정을 흔든다. 감정대로 매매하면 반대로 가기 마련이다. 차분히 원칙을 지키는 것,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 이는 모두 자신의 본능과 싸우는 일이다. 성공한 투자자는 시장보다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다. 7째, 계좌 관리가 안 되면 모든 걸 잃는다. 분산도 없이 한 종목에 몰빵하거나 손실 종목을 무제한으로 끌고 가면 결국 계좌는 망가진다. 감정적으로 매매하고 원칙 없이 사면 결국 수익이 나도 지키지 못한다. 계좌는 수익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깨지면 아무리 좋은 수익도 남지 않는다. 8째, 도파민이 터지고 좋아 미칠 때 분할 매도를 하자. 수익 중이면 마냥 좋고 계좌만 보고 있어도 기분이 좋다. 팔까라는 생각과 함께 고민하지만 쉽지 않다. 수익을 자랑하고 스크린샷을 찍고 싶을 때는 그때가 바로 팔아야 하는 구간입니다. 이럴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바로 분할 매도하는 것이다. 일부 수익을 실현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남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분할 매도는 심리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좋은 전략이다. 투자자에게 가장 흔한 실수는 수익을 확정하지 못하다가 날려버리는 것이다. 욕심과의 합의를 통해 본성을 이겨내야 한다. 9째, 몰빵은 하지 말고 분할 매수하자. 한 번에 크게 베팅하지 말고 나눠서 진입하자. 가격은 알 수 없고 타이밍은 예측할 수 없다. 분할 매수는 불확실성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전략이다. 몰빵은 운이 좋으면 수익이 클 수 있으나 한 번의 실패가 회복 불가능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분할 매수는 살아남는 전략이며 오래 버티는 힘이다. 10째, 손절을 두려워하지 말라. 손절은 패배가 아니라 생존이다. 손절을 못하면 손실은 커지고 계좌는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진다. 반대로 손절을 빠르게 할수록 계좌는 보호되고 다음 기회를 위한 준비가 가능하다. 마이너스 50%를 복구하려면 100%의 수익을 내야 하는데 100% 수익이 생각만큼 쉬운 수익률이 아니다. 손절은 전략이며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설정해 두는 것이 좋다. 손절이 익숙해지면 오히려 마음은 편해지고 수익도 커지게 된다. 11째, 현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모든 자산을 투자하지 말고 현금을 보유하자. 현금은 기회를 잡는 준비물이며 시장이 흔들릴 때 안전망이 된다. 급락장이 오면 현금을 가진 사람만이 싸게 살 수 있다. 또한 심리적으로 현금을 들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매수 기회를 잡기 위한 유연성, 손실 대응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현금은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12째, 투자에서 천적은 본인이니 남 탓하지 말자. 시장의 변동성이나 외부 요인 또는 특정 세력 탓으로 손실을 돌리는 것은 쉽게 위안을 줄 수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이다. 투자 판단을 내린 주체는 언제나 본인이며 매수와 매도의 결정, 손절의 시점, 욕심과 두려움에 따른 감정적 대응 모두 스스로의 선택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원인을 남에게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전략과 심리, 리스크 관리 부족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투자자의 성장은 남 탓이 아니라 자기 성찰과 책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